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연이은 규제, 과연 폭락의 전조인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문사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좀 강남 재건축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최근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세부적인 개선안을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이제 강남이 타겟이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강남권의 이제 재건축 아파트, 특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토지 가격이 낮은 강북보다는요, 미래 가치에 대한 반영이 많이 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분양가 이제 분양가 하락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어찌됐든 지금 이제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가 영향도 많이 받겠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강남 재건축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강남 쪽을 보면요, 지금 이제 음아파트라던가 뭐 잠실중 5단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들, 요런 이제 아파트들을 보면 지금 이제 이 7월달 대비해서 약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예, 조합 사업이잖아요. 조합 사업. 그죠? 예, 조합원들이. 자, 조합원들은 누굽니까? 토지 등 소유자. 예,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들이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해서, 예, 조합이 뭐예요?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예, 시행사 만든 거예요. 예, 시행사를 설립을 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재건축이라던가 이제 재개발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재건축이라는 걸 재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 사업입니다. 예, 민간 사업이죠. 자, 우리가 민간 사업이라는 거는 뭐예요? 예, 이익 추구가 목표잖아요. 이익. 그렇죠? 예, 우리가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규제들이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이익을 뺏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일반 분양가를 높게 못하면 일반 분양가를 높게 못한다라는 거는 분양 수입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예, 분양 수입이 적어지는 만큼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이익에 대한 또 세금에 대한 또 부담이 또 크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자,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사업에 대한 이익이 적어지는 거죠. 사업에 대한 이익이 적어진다? 그러면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이제 그 현장들을 보면 일단은 지금 소나기는 피해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워낙 규제가 심하잖아요. 예, 워낙 규제가 심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이익이 대폭 감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지금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재건축 사업이요. 어떻게 보면 휴명기에 지금 접어드는 거죠. 예, 휴명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면 어떤 이제 효과가 나오냐면, 자, 우리가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게 투자를 해놨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투자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예, 투자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실망 매물들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망 매물들도. 자, 그 매물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자, 실망 매물도 나오고 투자 기간이 또 장기화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투자자가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의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예,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당연히 이 가격이 좀 이 가격 자체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크게 악화가 되면서 가격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먼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 이제 지난 1월 1일부터 지금 이제 부활이 됐잖아요. 2018년도. 그래서 이 부동산 3법, 그러니까 2014년도에 부동산 3법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유예를 이제 시켰는데 그 이후에 2018년도에 다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뭡니까? 개발 이익에 대한, 그러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 이 개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세금을 부과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시킨다. 자, 이런 거죠. 재건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준공이 났어요. 준공이 났는데 그 준공 시점의 시세로 일단은 준공 시점의 시세로 우리가 개발 이익을 산정을 해서 이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이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부동산 경기라는 게 준공 시점 이후보다 나중에 매도했을 때 그것보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원이라든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아직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지금의 이제 이제 둔촌주공이라던가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특히 떨어진 단지들이 가장 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이거든요. 소급 적용. 자, 어떤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냐면, 자, 원래 지금의 현재 법으로 보면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이 분상제라는 거는 제도 시행 이후에 관리 처분을 신청한 단지입니다. 관리 처분을 신청한 단지. 근데 이거를 지금 이번에 8월 12일 날 개선안이 나오면서 어떻게 바꾸냐? 제도 시행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 얘가 분양 공고를 하는 단지. 그러니까 범위가 상당히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범위가 상당히 지금 확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자, 이런 거죠. 정부에서 근데 이거를 이게 지금 소급 적용 아니냐, 소급 적용 아니라는 논란이 불거지니까, 자, 이렇게 바꾼다는 건 너무 과도하게 지금 규제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뭐예요? 자,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는 이게 확정된 이익이 아닌 그 향후에 조합원 분양가도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일반 분양가도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된 이익이 아닌 기대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이 없다라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게 정당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대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 부활이 되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많이 따르는 거죠. 내 이익을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이익을 뺏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자, 지금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도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요. 이 대출 규제를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대비해서 임대가 비율이 어때요? 낮잖아요. 노후된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주택 플러스 이상은 그러니까 주담대 대출이 원천적으로 안 나옵니다. 자, 거기에다가 LTV도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LTV가 과거에 70%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70%까지 나왔는데 지금 40%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금 들어간다라는 것은 투자자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투자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자가 많아야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0년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줍니다. 자, 이 장특공공제 80%라는 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먼저 80%는 너 10년 오랫동안 보유했으니까 80% 공제해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2억 주고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10년 동안 장기 보유하고 났더니 얘가 10억이 됐네요. 자, 그런데 양도 차익 8억이잖아요. 이 8억에 대해서 너 10년 동안 보유했으니까 일단은 여기 80% 공제해 줄게.
자, 그러면 나는 20%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특권 공제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거주 요건이 없는데 내년부터 2년 거주 요건이 신설이 됩니다. 2년 거주 요건. 자, 근데 2년 거주 요건이 신설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이 돼요. 예, 실거래가 9억 이상의. 자, 그런데 자, 근데 장특권 80%의 2년 거주 요건이 신설이 된다라는 의미는 이게 왜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강화시킨 거냐면요. 서울 외곽이라던가 지방분들 서울로 집 없으니까 원정 투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보통 지방에서 서울로 재건축이라던가 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어떤 적이 괜찮냐, 어떤 투자를 해놓고 싶은데,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심장은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서울에 많이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 투자자들이 원정 투자하지 말라 이거예요. 같은 경우 서울에 집도 없는데, 2년 거주 못할 거면은 너 우리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안 줄 거야. 몇 프로 줘요? 최대 30%밖에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집 사지 마. 서울에 집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러면 세금이 강화된다라는 거는 투자자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투자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강화는 투자자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투자자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가격이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 아까 말씀드렸죠.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분양가 상한제는 아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토지를 원가 개념으로 가는 거죠. 예, 토지를 감정평가를 합니다. 예, 감정평가를 하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보고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것들을 보고 시세가, 그러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자, 근데 그 미래 가치를 본 그 가치를 반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원가 플러스 건축비 원가. 여기에 적정 마진이 분양가 상한제죠. 자, 그럼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우리가 이제 강북의 재개발 지역도 많거든요. 사실 강북의 재개발 지역보다는 강남권에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많이 지금 부풀려 있기 때문에 왜 미래 가치가 좋은 그러니까 강북권보다는 주거서도 높고 미래 가치가 많이 부풀려 있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타격을 많이 받는 데가 바로 강남권이라는 거죠. 강남권. 예, 강남권이 특히나 이제 아마 상당히 좀 이제 분양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분양가가 하락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유언 부담이 지금 증가를 하는 거죠. 자, 사업에 대한 유언 부담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사업 안 하는 거예요. 초기 단계에 있는 데들은 재건축 사업 안 하는 거죠. 자, 재건축 사업을 안 하니까 당연히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건데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잠자고 있다라는 거죠. 잠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휴먼 상태에 지금 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가격은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재건축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요, 일단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매수 타이밍은 지금은 이제 시장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건축이 그러면 끊임없이 떨어질 거냐, 재건축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가격을 조정을 받을 거냐, 그걸 한번 또 살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먼저 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 예, 지금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요, 지금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져가세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 9.13 대책 이후에도 9.13 대책 이후에 나오고 후에 제가 이제 방송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가격 떨어질 거다. 예,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 매도하지 마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예. 어차피 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때요?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빠졌다가 올 봄까지 빠졌다가 다시 가격이 급반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거죠. 자, 재건축 단지 중에 지금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들은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주 단계에 있거나 관리 처분이 떨어진 단지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도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왜? 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 분양가가 떨어지겠죠? 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분양가가 기존에 우리가 관리 처분 인가 시점에, 그러니까 그 전쯤에 관리 처분 시기에 일반 분양가를 정해놨는데 그것보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분양 수입이 적어지니까는 반면에 조합원이 분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합원이 분담한 추가 분담금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더라도요. 자, 우리가 이 분양가가 낮게 책정이 되더라도 그 분양가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주변 시세로 가겠죠. 예, 주변 시세로 갈 거 아닙니까? 왜? 강남이라는 지역은 공급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게 떨어진다는 건 사실은 당첨받으신 분만 좋은 거예요. 로또가 되는 거죠. 예. 그분의 입장에서는 로또고요. 왜? 낮은 분양가 좀 있으면 시세로 갈 거니까. 예, 시세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나니까 어때요? 이거를 지금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보지 못하게끔. 예, 거기에다가 지금 거주 요건까지 5년으로 가겠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시세 차익이 날 거는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분양가가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시세로 바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추가 분담금이 커진다라는 불확실성은 있으나 일단은 보유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나는 차익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뭐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요.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으셨죠? 예, 중장기적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유축이 된다. 당연히 이제 진행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외에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린벨트 해제해 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끔 막는 게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신규 아파트 공급은 유축이 되니까 지금 사실은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가점이 안 되시는데 약간 여유가 있으시다. 여유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이 다 서울에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우리가 2017년 6월 이후로 6.13 대책인가요? 6.13 대책 이후로 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현장들은 분양권 전매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한 현장들이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데들은 지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분양권이라는 거는 어때요? 조합원 분보다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분양권 전매 가능한 단지들이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를 공략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응 전략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고덕동에도 입주를 할 거고요. 그죠? 예, 고덕동 재건축도 올해 9월 달부터 시작 아닙니까? 뭐 그라시움부터. 예, 그러니까 그라시움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길 뉴타운도 지금 내년부터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도 있고요. 예, 또 강북 쪽의 뉴타운 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선별적으로, 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또 어떻게 될 거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를 한번 이제 보시면, 자, 어찌됐든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예, 계속적으로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죠. 워낙 대내적인 경제 여건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저번 시간에 제가 했듯이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죠. 시장에 돈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시장에 돈이 많아진다. 화폐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 화폐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고 지금 이제 경제 여건이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투자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지역으로 이제 더 많이 들어가냐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희소성이 높은 이런 지역으로 유동성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규 아파트하고 올드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보면 신규 아파트는 희소해지니까 신규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양극화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찌됐든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금리다. 그러니까 저금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잖아요. 야, 그러면 어찌됐든 실물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하나의 또 압박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보면요. 자, 이런 거예요. 세제적인 개편. 그러니까는 다주택자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자, 양도소득세 강화시켰죠. 예, 다주택자들 되지 말라. 그러니까는 1주택자, 다주택자 되지 말고,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많이 내야 된다. 2주택 이상은. 그러니까는, 자, 양도소득세도 강화됐고, 보유세 어때요?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2주택 이상, 서울 같은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 이상자면 보유세도 크게 강화되거든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예요? 시장에서는 지금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 예전에 그냥 다른 거 그냥 뭐 예전에 우리가 이제 2채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그냥 팔고 차라리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똘똘한 한 채가 어딥니까? 우리가 강남 3구라던가 강남 4구, 아니면 강남의 인접 지역, 아니면 준강남권, 아니면 마포, 용산, 성동 이런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역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언제든지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자, 이런 거죠. 자, 강남권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공급이 적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강남 재건축은요,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서초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송파권에 보면 강남 재건축이 어떤 재건축이 이제 주로 했냐면 5층짜리 아파트,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주로 됐습니다. 지금의 개포주공들, 그 다음에 반포주공들, 그 다음에 송파 쪽에 뭐 가락시형이라든가 이런 5층짜리 재건축을 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 이 강남 3구라든가 이현재 지역에 남은 재건축 아파트들은요, 중층 재건축밖에 없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저층에서 중층으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는 향후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 재건축을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저층에서 중층으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비해서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니까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지난전부터 규제가 완화가 돼서 지금 물량들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중기적으로는 물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물량이 줄어들면 언젠가는 또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자, 이런 거죠. 지금 일단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수에 대한 타이밍,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한 번 더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내가 들어갈 타이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강남 재건축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좀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요. 예, 그래서 시장에 대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이런 한번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많은 얘기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그 내용이 또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또 아래에 딱 보시면은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돼서 더 내실 있는 강의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